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 교수의 건축화재랩 제44강으로서 이번 44강에서는 성능설계에서 말하는 공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공간 내용 중에서도 고층 건축물의 이 공간 구성을 위한 재료와 골조 시스템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지금 평가 혹은 설계하고 있는 그 내용과 특히 법조항에서 등장하고 있는 공간이라고 하는 내용,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기 바랍니다. 지난 43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성능 기반 설계란 것이 무엇인가,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나라의 특징은 무엇인가,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공부했었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주 특이하게 목적, 기능, 요건, 요구 수준, 적합해 같은 것들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서 이제 개략적인 어떤 매뉴얼 나와 있지만 하지만 케이스 스터디조차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어떤 그것들에 대한 명확한 설명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과감하게 성능 설계라는 것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기존 법령보다 좀 더 강화시켜 나가는 그런 어떤, 그러면서도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이런 특징이 있다고 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나라 성능 설계가 보다 더 정착되기 위해서는 외국과 마찬가지로 목적, 기능, 요구 조건, 요구 수준, 적합해라고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하고 그것들을 매년 2년에 한 번 정도 개정해 나가는, 그러면서 의무적이 아닌 일반 사양 설계와도 같이 쓸 수 있는 하모니를 이루고 있는 이런 것들과 한 번 정도 여러분이 한번 검토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재 위험도에 대한 분석도 우리가 한번 했었죠. 그리고 어디에서 어느 부분이 실제적으로 화재에 위험한가, 리스크적으로 위험한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외주부, 외곽부에서 화재가 확대돼가는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한 화재안전 설계의 근본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자,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연구실에서 제시했던 그 안이 되겠지만, 자, 이런 형태가 될지 아니면 국가적인 어떤 대응책이 있어야 되긴 하지만 아직은 미흡한 상태가 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런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지난번에 재료라는 측면에서 살펴봤죠. 재료, 이번엔 공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있었던 외국과의 비교를 우리 중점적으로 많이 봤죠. 자, 이번에는 고층 구조물의 공간 구성. 자, 성능 설계 법령에도 보게 되면 재료와 공간과 또 제조자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죠. 화재 특성 같은 건 고려가 되어 있지만 공간이라고 하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반드시 공간에 고려해야 될 사항. 공간이 구성되면은 공간과 용도가 구성되면 거기에 가물이 결정되죠. 또 계급이 결정되고 대부분의 화재 성상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간 구성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공간 구성에 대한 내용은 첫 번째, 건축 공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차원, 개요와 구성 요소를 살펴보고, 두 번째는 건축 공간을 위한 코어 배치. 코어 배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건축에서 코어라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코어와 수방과는 어떤 연결이 되고 있는가, 또 그 내용들과 피난 문제라든지 내화 문제, 경우에 따른 내진 문제와는 어떤 연결 관계가 있는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캐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설계 내지 이 평가에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요소로서 가지고 와줘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고층 건축물의 공간 구성을 위한 재료. 자, 콘크리트 재료도 있고 강구조 재료도 있고 강제 재료도 있고 또 CFT라고 하는 재료도 있고 또 최근 들어서 사용되고 있는 목조, CLT, 목조라는 것도 있고 다양한 재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단열 재료도 살펴봤지만 이번엔 구조적인 재료,
건축에서도 콘크리트와 강구조, 또 초고층을 짓고 있는 우리나라 롯데월드타워 같은 초고층 구조물을 짓기 위해서는 어떤 골조 시스템들이 있는지, 또 그리고 초고층 구조물의 화재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자, 공간을 둘러싼, 공간이라고 하는 내용을 둘러싼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설계 혹은 평가에서 반드시 등장해 줘야 되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구성해 봤으니까 여러분들 잘 참조해서 이것을 기본으로 여러분들 현재 평가하는 쪽에 그 내용에도 꼭 체크해 주기 바랍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건축 공간이다라고 하면 인간의 삶과 활동을 위하여 벽체, 바닥, 천정, 자, 하나의 이 공간이라는 것이 공기의 사이란 얘기죠. 자, 공기 사이에 하나의 벽체와 바닥과 천정을 둠으로써 구획된 3차원적인 실체. 자, 이것이 일반적인 공간의 요소입니다. 자, 경계요소로 구성됐다. 3차원적인 실체다. 그 공간이 무엇인지에 따라 또 거기에 들어가는 가연물도 결정되죠. 또 인간들의 동선도 결정되죠. 자, 공간의 특성은 화재 안전 설계에 매우 중요하면서 또 그것을 이해해야만이 전체적인 화재 안전 설계를 또 화재 안전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로 잡아주기 바랍니다. 자, 일반적으로 건축법에서도 건축 공간의 구성 요소 중에서 주요 구조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둥과 바닥, 보호, 지붕틀, 벽 등등 이런 주요 구조부에서의 이 화재 확산 모델, 또 플래시오버, 백드래프트, 피난과 내화 설계, 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아주 전형적인 공간의 중요 구조부입니다. 자, 그럼 내화 특성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내장재 특성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단열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지난번에 단열재 한번 해봤죠. 자, 이번에 이제 구조재 같은 것들을 중심으로 공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공간 배치를 어떻게 하는가? 이런 배치에 따라 실제적으로 화재 안전 설계는 어떠한 특징이 주어지는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주의 깊게 살펴봐 주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미 3강에서 연기 성상 유동 계산을 위한 기초 지식에서 우리가 공부했었죠. 하나의 공간에서는 유클리드 공간을 끌고 오면서 X축은 U의 속도, Y축은 V의 속도, Z축은 W, 오메가의 속도로 이동하는 공간을 우리는 이미 공부했습니다. 자, 3강 자료. 공간을 공부하기 위해서 3강 자료는 꼭 여러분 참고해 줘야 됩니다. 자, 4강에서도 우리가 한 공간 내에서 성립하고 있는 연속체 이론. 여러분 기억납니까? 연속체 이론. 두 번째는 물질 미분. 또 체적 변화, 압력의 변화, 운동 방정식, 베른의 정리. 자, 이것이 하나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아주 중요한 역학적인 컨셉입니다. 이 내용이 하나의 공간 별도로 하나씩 존 모델, CFD 모델로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공부한 내용, 또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 건축적인 사이트에서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는 공간의 특징, 또 코어, 건축 구조에서 말하는 초고층 골조 시스템. 자, 이것을 하나의 공간으로 클로즈업 시켜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건축 공간의 배열 방식으로서는 다음과 같이 선형 배열이 있습니다. 선형 배열은 복도를 따라 쭉 방들이 배치되는 아파트라든지
학교 건물에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죠. 자,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선형 배열이 되게 되면 하나의 그 복도를 따라 형성되는 하나의 구조부, 방들로 형성되는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로 선형 배열로 된 공간들입니다. 자, 공간들이 하나의 직선이나 곡선을 따라 순차적으로 배치되는 방식, 배열 방식이 바로 선형 배열. 선형 배열. 자, 공간은 아까 있었던 바닥, 벽, 슬래브 이외에도 각종 공간을 이루고 있는 주요 구조부가 있죠. 또 우리가 공부했던 창호, 문들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배치되느냐라는 차원에서 선형 배열, 또 중앙 집중형 배열. 예를 들어서 호텔에 가게 되면 중앙 집중은 주로 로비입니다. 로비에서 높고 아주 높은 공간에서 다른 하부 공간으로 객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연결되어 있죠. 국회의사당도 메인 회의석이 있고 전부 다른 데로 연결되어 있죠. 자, 중앙 집중형 배열. 예를 들자면 자, 다음과 같이 어떤 한 중앙을 중심으로, 자, 호텔 로비를 중심으로 각자 흩어져 있는 듯한 자, 이런 중앙 집중형 배열이 있습니다. 자, 선형 배열, 중앙 집중형 배열, 또 방사형 배열, 여러 방향으로 중앙 통제실 같은 경우, 주로 이 방사형으로 대형 병원 같은 데도 어떤 하나의 중요 센터를 중심으로 이 방사형 배열로 되어 있죠. 자, 어떤 방사형 배열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거시설에도 어떤 하나의 거지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 방사형 배열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클러스터형 배열. 자, 이것은 이제 어떤 그 전통 마을이라는 리조트 같은 경우, 자, 클러스터형 배열. 자, 기하학적인 질서보다는 근접성 이런 것들이 강조되고 있는 공간들이죠. 자, 한 얘가 오른쪽에 얘 보이죠? 자, 그래서 저 공간과 같은 이런 배치 방법을 우리는 클러스터형 배치라고 합니다. 클러스터형 배치. 선형, 방사형, 중앙 집중형, 클러스터형. 그러면서 또 하나 있는 것이 신도시와 같이 아주 멋지게 이 그리드형 배치. 자, 이런 배치들을 우리는 이제 지금 그리드형 배치라고 하고, 이 신도시, 분당 같은 신도시 가보면 전부 대부분 저렇게 되어 있죠. 스트리트 애비뉴. 자, 이런 어떤 기본적인 공간 구성 배치. 공간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배치가 되고, 자,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공간에 매우 관련이 있는 기본적인 지식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 이런 공간은 또 어떤 그러면 내용으로 나눠지는지, 이 소방법에서는 건축에서는 주로 용도라고 나눠지고 있지만 소방에서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 나눠지고 있죠. 30가지. 자, 우선 건축에서는 어떻게 나눠지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 주거 공간. 여러분 이 거실, 침실, 주방. 자, 거주의 라이프 스타일과 프라이버시. 자, 주거 공간은 이런 형태. 주거 공간이 갖고 있는 하나의 필연적인 숙명적인 어떤 용도의 어떤 그 특징이죠. 상업 공간,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자극해야 되는 공간. 자, 판매실 같은 백화점 같은 경우, 몰 같은 경우, 또 업무 공간, 대형 사무실 같은 경우. 자, 서울 강남 같은 데 가보면 엄청나게 큰 대형 사무 공간들 많죠. 대기업 사무실 같은 경우 아주 멋지죠. 자, 생산성과 협업을 극대화하는 공간이다. 자, 공공공간, 공원이라든지 도서관 같은 경우. 자, 이런 형태로 사용 목적에 따라서는 건축 공간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이 나눠진다. 자, 공간의 성격에 따라서는 개인의 자유가 보호되는 사적 공간, 그리고 공적 공간, 다수가 공유하는 것 이외에도 전유 공간,
한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할 때 생기는 공간. 자, 이 경우에 따라서 1차 피난 안전 구역인 복도에서 특별 피난 계단이 있는 계단실로 가는 공간도 바로 같은 것도 그런 내용들이죠. 전지 공간. 자, 물리적 형태에 따라 수익적 공간, 아까 했던 수익적 공간, 웅장함, 성당 같은 경우 아주 웅장하죠. 또 수평적 공간, 대형마트, 초대형 지하주차장 같은 것들이 수평적 공간이죠. 자, 보이드 공간, 건축물 내부라든지 외부를 의도적으로 비워둠으로써 빛을 끌어들이거나 아니면 어떤 시각적인 연결 같은 것들을 매우 중요시하게 여기고 있는 공간입니다. 특히 우리 화재에서는 이 보이드 공간에서의 화재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37강에서 보이드 공간에서의 연돌 효과 문제를 한번 수치적으로 다뤄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드 공간에서의 상승 기류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자, 이런 것들도 여러분 한번 37강 자료도 한번 잘 참조해 주기 바랍니다. 연돌 효과가 외부에 있을 경우 보이드 공간에서의 연돌 효과. 자,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던 거 이런 것들과도 서로 관련지어서 한번 여러분들이 공간에 대한 개념을 잘 알고 있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건축 공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첫 번째 또 이해해야 될 것이 코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코어. 코어라는 것은 건축물의 수직 이동, 구조적으로 필수이죠. 아주 필수고 형태라든지 채광, 환기, 공간감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코어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자, 코어 구조의 기본은 계단, 엘리베이터, 출입구, 화장실, 전기, 통신, 우리로 치면 제연설비, 계단이죠. 특별피난 계단, 제연설비, 급탕실, 복도 같은 것들이 전부 들어갈 수가 코어의 기본의 그 구성 요소가 됩니다. 자,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생긴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것이 코어 원로에서 쭉 올라가면서 매우 구조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 코어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편심 코어, 중심 코어, 독립 코어, 양단 코어, 복합형 코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이제 가장 선호하고 있다고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제 중심 코어. 구조적으로 매우 좋겠죠. 아무래도 모든 중심을 잡아주니까. 그렇지만 편심이라든지 이런 쪽은 장점도 있는 반면에 단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간 요소 결정짓는 것이 바로 코어 배치다. 코어가 어디 있는지. 자, 예를 들어서 구조물 중에 저 검정 부분이 이제 코어입니다. 코어가 중심에 있다. 중앙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 딱 봐도 저 코어에서 각 공간까지의 그 단부까지의 거리가 거의 일정하죠. 그렇다는 얘기는 피난에도 상당히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거리가 짧아지니까. 자, 그러면서 구조적으로 매우 우수하죠. 따라 이런 것들은 주로 바닥 면적이 큰 경우에 사용되며 구조적으로 매우 좋다. 그리고 고층 빌딩에 초고층 빌딩에도 주로 많이 이용된다는 것들을 여러분 알고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건물의 코어가 어디에 있는지 평면을 보면서 코어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면서 그것이 전체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 자, 코어가 정중앙에 있다. 자, 한쪽 코어로만 몰리는 것도 또 하나의 또 단점이 있겠죠. 그렇지만 또 이 거리가 짧아지는으로써 또 다른 장점이 있을 수 있겠고, 양쪽에 있다든지, 중심의 양쪽에 있다든지. 자, 이런 것도 여러분이 이제 보다 보면 볼 수 있는 식견이 좀 생겨야 됩니다. 자, 중앙 코어양. 이런 형태. 자, 반면에 편심 코어. 자, 편심 코어라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또 이 편심 코어의 입장에서 매우 장점도 있겠지만 피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또 경우에 따라 또 필요해지는 거죠. 한쪽 거리가 너무 멀어지다 보니까 또 구조적으로도 코어가 저 편심 쪽으로 있다 보면 구조적으로 불리한 상태가 많아집니다. 자, 바닥 면적이 커지면 코어 이외에 또 하다 보니까 바닥 면적이 주로 협소할 때 바닥 면적이 적으면 꼭 중앙에 있거나 외주부에 있거나 큰 차이가 없겠죠. 자, 이런 것들을 편심 코어형. 여러분이 평가하고 있는 구조물은 중심 코어입니까? 편심 코어입니까? 자, 이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 구조물을 갖고 있는 기본적인 한계점, 기본적인 장점,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바닥 면적이 넓어짐에 따라, 좁아짐에 따라, 또 정중앙에 있는 거, 편 쪽에 있는 거, 외주부에 있는 거.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어가 독립해 있다. 이런 경우는 또 다른 장점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방제적으로는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별도의 또 다른 공간이 필요하겠지만 또 장점도 있겠죠. 자유로운 사무 공간이 있겠죠. 코어가 별도로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지만 또 지진 시야라든지 이런 쪽에는 저 남은 코어 부분 이외의 쪽 부분은 상당히 또 불리해질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료는 어떤 걸로 되어 있는지, 또 공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또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될 건 중심 코어가 어느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지.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평가해 주기 바랍니다. 자, 또 다른 사례를 보게 되면 양단 코어형. 저렇게 양쪽에 있으니까 상당히 어떤 두 방향 피난이나 이런 쪽이 상당히 유리하겠죠. 그렇지만 어떤 또 양쪽에 이 양단부에 있다 보니까 중앙 부분에 내진성 같은 것들이 또 문제가 될 수 있겠고. 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또 바닥 면적이 넓고 좁음에 따라 또는 구조 형태의 어떤 유리함에 따라 이런 것들을 전부 설계자가 결정해야 되는 아주 어려운 난제입니다. 하나가 좋으면 하나가 안 좋죠. 자, 그러니까 최대한 좋은 거와 나쁜 것들을 서로 장단점을 최대한 아우를 수 있는 이런 코어 배치, 이런 것이 또 매우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이런 코어 같은 공간 구성을 위한 고층 건축물의 재료와 골조 시스템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 사진은 1950년대부터 자, 롯데월드 타워가 우리나라 2017년에 지어졌죠. 555m. 자, 이거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가 어떤 형태로 발전해 왔는가 대표적인 건축물들입니다. 또 정책은 무엇이었는가.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우리로 치게 되면 성능 설계, 또 화재 발생했던 2010년도 사례, 여러 가지가 여러분들 초고층에 대한 그 내용들과 더불어서 화재와 관련성, 공간을 이루기 위한 특수한 코어 구조, 또 골조 시스템, 특수한 재료,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잘 살펴봐 주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이 골조 시스템 이외에 초고층 구조물에서는 패시브 하우스, 다시 말하자면 외단열 공법을 주로 사용함으로써 화재에도 취약하다고 하는 것들을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지만 이번에는 초고층에 주로 사용되는 골조 시스템 사용 재료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또 근본적으로 어떠한 문제점을 갖고 있고 이런 쪽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또 어떤 특징이 있겠는가, 또 여러분들이 현재 하려고 하는 내용들과는 어떤 관계가 있겠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참조해 주기 바랍니다. 자, 일반적으로 WTC라든지 카라카스 빌딩, 우리나라 대형각 빌딩, 안드라우스 인더스테드 빌딩, 윈저 타워, 마드리안
플라자 등등 고층, 초고층 구조물의 화재 사례는 전 세계에 매우 많습니다. 그 중에 몇 개 사례를 한번 골조 시스템과 더불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 우리나라 통계인데요. 어떤 재료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우선 철근 콘크리트조와 철골 쪽 대표적인 소재 이 구조 시스템들입니다. 이 두 개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구조는 어떻습니까? 그것들과 화재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검토해야 될 중요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콘크리트 구조, 철근과 콘크리트 각각의 재료와 구조 성질을 상호 보완해서, 자, 예를 들어 철근은 인장력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지만 압축력에 또 구부러지는 또 다른 한계점이 있죠. 또 부식된다는 점도 있죠. 반면에 콘크리트는 압축력이 매우 높고 또 내화적이죠. 반면에 인장 강도 같은 것들은 전단 강도 같은 건 매우 작죠. 그래서 철근과 콘크리트가 서로 합성됨으로써 좋은 아주 훌륭한 건축 재료가 되는 거죠. 건축 재료로서 건축 구조를 이룸으로써 건축 시공이 되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것은 건축 재료와 건축 구조, 이것들이 하나의 코어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구조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해하는 겁니다. 자, 우선 콘크리트 구조에 대한 특징, 압축과 인장이 우수한 재료가 서로 만나서 합성 구조가 된 거죠. 자, 우리는 이것을 레인포스드 콘크리트 스트럭처라고 합니다. 보강된 콘크리트 구조. 자, 그래서 예전에 볏짚 같은 걸 넣은 황토벽이 있었죠. 황토벽. 이것도 황토가 갖고 있는 인장 강도가 떨어지는 것들을 볏짚으로 보강함으로써 이 철근 콘크리트가 유수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 자, 이런 내용들에는 구조적 원리가 있습니다. 압축력은 콘크리트가 부담을 하고, 힘에 대한 것은 인장 강도는 철근이 부담해서 콘크리트가 감당하지 못할 경우 철근이 부담을 함으로써 기본적으로 철근 콘크리트의 강성을 두 가지가 단점들을 서로 커버해 줌으로 해서 구성되는 아주 중요한 소재가 되겠습니다. 자, 재료적 특징과 부착 관계. 자,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내용들까지 여러분들이 건축에서 주로 공간 구성을 이루기 위한 구조재는 무엇이 사용되고 있고, 어떠한 시스템들로 되는 것인가 라는 것들도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꼭 알고 있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용어가 또 하나 등장하죠. 라멘 구조라는 게 등장합니다. 이건 꼭 콘크리트 뿐만이 아니고 기둥과 보와 슬랩으로 이어지는 기둥과 보와의 관계,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구조물로 형성되는 것을 우리는 라멘 구조라고 합니다. 기둥과 보로 이루어지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보다시피 저렇게 기둥과 보로 이어진 것, 아주 뼈대만 보이는 저런 것도 여러분들이 구조물이 아주 특징이 라멘 구조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자, 또 하나는 라면 박스 같이 라면 박스 올리는 거죠. 라면 박스 올리다 보면 하나의 박스가 형성되는 것처럼 주로 벽체로 횡력과 중력에 대해서 저항하는 벽체로 구성된 건물 구조, 전단벽 구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주로 우리나라는 주거시설들이 주로 벽식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벽이 구조체입니다. 반면에 어떤 판매 공간이라든지 이런 쪽은 라멘 구조. 그래서 넓게도 쓸 수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공간을 다르게 배치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라멘 구조, 벽식 구조. 자, 이 두 가지가 만약에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건축 재료 구조적인 걸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강의를 못 하겠지만,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해주고 싶은 얘기는, 자, 벽식 구조는 바다의 처짐에 의한 붕괴를 갖게 됩니다.
주로 보기둥 라멘 구조는 힘에 의한, 힘 모멘트 돕니다. 저게 힘에 의한 붕괴, 힘에 의한 이 균열 발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힘에 대한 저항을 못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만, 이 벽식 구조는 주로 과대 처짐에 의해서 이렇게 붕괴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간을 구성하느냐에 따라 화재 시에 피난 형태, 구조 붕괴되는 형태, 붕괴되는 수순 같은 것들이 더 달라질 수가 있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고, 여러분이 조사하고 평가하는 구조물은 어떻게 지어진 것인가, 어떻게 앞으로 지을 것인가, 라멘인가 벽식인가. 자, 그거에 따른 화재 안전 설계 개념도 취약한 부분, 예상되는 부분에 대한 보강도 해줘야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기본 사항들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화재 역학을 쭉 공부해 왔지만, 이러한 것들을 이제 이런 공간에다가 이제 설치를 하고, 여기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여기에 개구부가 어디에 있을 경우, 또 전체적인 화재 안전 설계는 어떻게 되는가, 내화 설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피난 안전 설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전부 결정되는 단계들이죠. 자, 또 하나 그 사례를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오히려 화재에는 취약해지는 고관 콘크리트는 또 폭렬이라고 하는 특수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폭렬 현상에 대한 것들도 실험하는 과정이 되겠지만, 나중에 이제 좌굴로까지 이어지는, 구조적으로 힘을 못 쓴다 이거죠. 자,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로 구성된 공간이라고 하게 되면, 이것이 화재 안전 설계 시에 우선 구조적으로 어떻게 안전성을 보강할 수 있겠는가, 확보할 수 있겠는가, 이런 차원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자, 이거는 실제적으로 2005년도에 있었던 윈저타워입니다. 여기에서 콘크리트 스폴링, 그래서 이것도 콘크리트 구조체가 붕괴돼 버렸죠. 일부분 완전히 붕괴돼 버렸지만, 이때 나왔던 내용들도 콘크리트 스폴링에 의한 원인으로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자, 또 하나는 여러분 또 하나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골조 시스템 중에 커튼홀 공법이라고 주로 많이 사용되는 거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우리가 공간 중에서 벽체에 대해서 건물의 하중을 지지하지 않는 비내력 외벽, 자, 커튼처럼 유리벽 같은, 자, 이런 것이 주로 이제 설치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초고층, 고층에서는 주로 이러한 커튼홀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런 구조물들은 윈저타워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그 슬래브와 커튼홀 사이에서 오는 갭, 또 여기를 막은 충전재, 내화 충전재죠. 자, 이런 것들의 불비로 인해서 결과적 화재가 확대돼가는 통로가 됐던 그런 사례들입니다. 자, 공간 구성에서는 아주 취약한 부분, 특히 개구부, 또 문, 또 슬래브와 벽체와의 사이, 또 계급을 통해서 나가는 문제.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한번 공부했지만, 새로운 공간적 측면에서 여러분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커튼홀 공법의 채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강구조에 있어서 노후화된 강구조 문제, 내화 피복이 제대로 역할을 못했던 문제, 이런 것들도 아주 중요한 문제죠. 자, 두 번째는 강구조입니다. 강구조 그러면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주로 강판, 애치형강, 주로 포항제철, 현대제철 이런 쪽에서 나오는 강판들. 자, 이런 강판들은 언뜻 보면 매우 화재에도 우수하고 좋아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300도 정도에서 임장 강도가 급격하게 저하되고 500도가 넘게 되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뇌와 피복이 매우 중요한데 뇌와 피복이 또 경련에 더불어서 또 불비해지게 되면 또 역할을 못하는 수가 있죠. 자, 이런 어떤 강구조 문제. 자, 그 중에 이제 우리는 또 이번에 이제 초고층 재료골조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고층 지하인계 특별법, 준초고층, 고층 이런 법적인 단계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42강인가요? 그쪽에서 했기 때문에 법적인 내용은 넘어갑니다. 그렇지만 초고층 구조물을 이루고 있는 공간을 이루고 있는 골조 시스템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일반 구조물과 같은 내용일까? 일반 구조물은 아까 뭐라고 했죠? 라멘과 라멘 구조, 또 벽식 구조. 주로 이제 이런 형태로 30층 이하 정도는 가지만 30층 이상 정도부터는 전부 고층 골조, 초고층 골조 시스템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초고층 골조 시스템에는 가세 골조 시스템, 모멘트 저항 골조 시스템, 전단벽 구조 시스템. 이건 뭐 아까 있던 전단벽 구조 시스템도 같지만 그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튜브 시스템. 이것은 이제 주로 미국 같은 데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코어 구조 아웃리거 시스템. 자, 앞에 오른쪽 하단 부분에 보이죠? 코어 구조. 코어 구조가 먼저 아주 중요한 핵심 코어 부분이죠. 이 코어의 위치에 따라 아까 중심 코어인지 편심인지 양단인지 결정되는 거죠. 자, 그래서 코어와 외부 기둥 사이의 트러스 또 벨트 트러스로 구성되면서 코어월, 벽체. 그래서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코어월 또 아웃리거 시스템 이 내용이 바로 초고층 골조 시스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자, 또 이 튜브 구조라는 것은 이 횡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외주부의 기둥을 아주 촘촘하게 배치하는 거죠. 그러면서 튜브인 튜브 안쪽에서 또 다른 어떤 튜브를 둠으로써 실제 튜브와 같이 어떤 강성을 대폭적으로 향상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과 더불어서 또 CFD 기둥 시스템. 자, 강관 내부에 콘크리트를 충전하는 구조 시스템입니다. 자, 이것은 주로 홍콩 같은 데서도 우리나라도 많이 사용되고 있긴 하지만 자, 홍콩 청콩 센터 같은 경우에서도 아주 전형적으로 사용됐던 메가 컬럼 구조. 대형 기둥이다 이거죠. 메가 컬럼. 자, 존 행콕 센터를 외관만 보더라도 자, X자 같이 전단 저항 시스템을 채용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또한 타이베이. 여러분 타이베이는 많이 가봤겠죠? 타이베이는 대나무를 형성했다고 합니다. 대나무 같은 것이 휘긴 하지만 부러지진 않죠. 그게 하나의 벨트 트러스 같은 것들을 전부 둠으로써.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봤겠지만 메가 컬럼과 중심 코어. 자,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고 또 내진 시스템 윈드 댐퍼가 있고 특히 이렇게 외관상 엄청난 관광 명소로 되고 있지 하지만 직경만 6m짜리입니다. 자, 이런 건 제진 시스템이죠. 제진 시스템. 지진을 컨트롤한다. 자, 이런 것들로 전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초고층 가면 갈수록 횡력인 바람을 잡기 위해서 바람을 잡으면 지진을 잡을 수가 있다 보니까 바람을 잡기 위한 다양한 공법들이 채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거에 따라 공간들이 구성되는 거죠. 그것에 따라. 자, 진마오 타워 같은 것도 보게 되면 전단벽 코어 구조. 자, 전단벽 코어 구조로 팔면체를 이루고 있다고 했죠. 팔면체. 자, 다음과 같이 중심 코어가 올라가고 있고 양단벽 부분을 아웃리거에 의해서 횡력에 저항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도 거의 대부분 이렇습니다. 오피스라든지 상업시설. 자, 그러면 공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여지고 있죠.
중심엔 그러면 중심 코어가 있고 양쪽에 전부 공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조적으로 견딜 것이냐, 어떤 소재를 사용할 것이냐, 대응하려고 하는 것이 지진이냐 또 바람이냐, 에너지냐. 에너지 문제는 상당히 화재에 취약한 문제가 되겠고, 또 지진에 대한 면진에 대한 이것들도 화재는 또 관계를 지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우선 공간이 어떻게 구성되고 주요 구조부가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고 이 법령으로 돼 있죠. 또 그것들의 배치가 어떻게 되고 코어라는 것들과 어떻게 연결되고 그것이 구조적으로 축조되는 것들과 어떻게 연결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로 초고층 구조물 화재 사례. 자, 이것은 이제 WTC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유명한 사례죠. 엄청나게 많은 소방관들도 사망했고 또 제실자들도 많이 사망했던. 자,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공간을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 첫 번째 봐야 될 건 뭐죠? 튜브 구조. 구조물 외곽을 강제 기둥으로 아주 촘촘하게 뭐 하려고 한 거죠? 바람으로부터의 이 저항을 하기 위해서. 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 관리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댐퍼 같은 것들이 전부 설치되어 있고, 또 이런 것들을 전부 제어하는 과정을 통해서 실제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고 있는지 같은 것들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건축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비행기 충돌. 자, 요 그림은 이 동경 이과대학의 이케다 교수가 이제 이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아주 알기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홍보해 주려고 한번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행기 충돌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그 충격에 의해서 각종 내와 댐퍼 같은 것들이 전부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또 경우에 따라서 그 충격이 엄청나게 컸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슬래브 같은 것도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거기에 이런 충격엔 피복제가 전부 더군다나 방리됐고 그러다 보니까 강제 기둥들이 이제 강만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강에 의해서 엄청난 항공유에 의한 화재가 발생하게 되고,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아까 뭐라고 했죠? 이 일종의 강접합이 아니다 보니까 처짐으로 인해서 밑으로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처짐에 의해서. 이게 만약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같이 강제로 되어 있다, 강구조로 강접합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붕괴되는 것이 아니라 기둥 부분이 약간의 편향적으로 약간 좌골이 온다거나, 기둥 쪽이 강하면 슬래브 쪽에 문제가 오고 슬래브가 강하면 기둥 쪽으로 문제가 오긴 하지만 이렇게 파단되는 정도까지는 없었겠죠. 실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전투기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한번 부딪혔지만 6개월 후에 다시 한번 사용했죠. 리모델링 한 이후에. 자, 그렇지만 이런 어떤 구조 시스템을 채용한 구조물들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었고, 자, 이것이 다시 온도가 538도 이상이 되게 되면 기둥이 늘어나 버리는 좌골 현상이 발생하고 신율이 있고, 여기에 하중이 걸려지다 보니 좌골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 이 파단이 발생하고 연속적인 붕괴. 자, 초고층 구조물들은 연속적인 붕괴가 하나의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과정이 이르기까지 우리는 하나의 공간을 이루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 자, 성능 설계에서 재료가 이루고 있고 요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정리 한번 해보면, 건축 공간은 인간의 삶과 활동을 위하여 벽체, 바닥, 천정 이렇게 이루어진 3차원적인 실체가 되겠고, 선형 배열,
중앙집중 배열, 방사형 배열, 클러스터형 배열, 그리드형 배열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 코어라는 것이 계단과 엘리베이터, 출입구, 화장실, 전기, 통신, 제연 설비 등등으로 구성된 코어와의 관계를 통해서 공간이 형성된다. 이런 또 코어는 또 중앙 코어형, 편심 코어형, 독립 코어형, 양당 코어형에 따라 방제 특징이 어떤 것이 좋을지, 바닥 면적이 넓은지, 또 어디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 이 방제 특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 일반적인 구조물들은 라멘 구조, 기둥과 보로 이루어졌고, 벽식 구조, 벽으로 이루어졌고, 라멘 박스 같다고 했죠. 자, 이런 라멘 구조와 벽식 구조를 있지만 초고층에서는 주로 튜브 시스템. 자, 우리나라는 주로 이 코어 구조, 아웃리그 시스템을 주로 채택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튜브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지만, 자, 이런 내용을 통해서 또 하나의 공간이 형성된다. 자, 이런 공간이라고 해서 우리는 현재 존 모델과 필드 모델로 나눠졌었고, 또 공간 구성을 통해서 X축, Y축, Z축, UVW로 이루어지는 유체 역학의 하나의 장으로서 우리는 공간을 바라봤죠. 자, 여기에 개구부가 있고, 또 문이 있고, 사람이 있고, 자,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이 이 관심을 갖고, 공간이란 것은 무엇인가, 공간과 관련되는 것은 무엇이고, 또 공간의 특징을 이루어지는 구조적인 양식, 또 건축 계획적인 거, 또 피난과의 관련성, 내진과의 관련성, 내화와의 관련성, 이런 것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난번에 이 고층물 화재 취약 요소는 무엇인지, 또 공간 구성을 위한 골조 시스템은 무엇인지, 이어서 다음번은 피난 안전성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측면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PBD를 이루고 있는 재료, 공간, 또 안에 있는 거주자 특징, 또 화재 특징, 또 공학적인 평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내용을 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한번 법적인 내용, 또 기술적인 내용, 또 실제적으로 이미 있었던 사례들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검토함으로써 여러분들이 현재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것들을 좀 더 자신 있게, 또 그리고 명쾌하게 설명해서 마지막 레포트로 잘 내주길 바랍니다. 자, 44강은 이것으로 해서 건축 공간 구성을 위한 재료와 골조 시스템이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께 강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